지금부터 2024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 2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해 국가 입법정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제연구라는 연구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일반 사업을 추진을 한 바가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약간의 대표 선수 격에 해당하는 규제법제팀의 사업과 또 AI 법제팀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오늘 이제 연구 성과 발표회다 보니까 저희 선배님 또 후배님들 동료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개인적으로는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총 2개 과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발표, 토론자도 각각 2분씩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규제혁신법제연구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 네, 올해는 재정사업까지 같이 포함을 하시게 되어서 직함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 맡고 계시는 박세훈 팀장님께서 조금 후에 영상 먼저 보시고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2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연구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법제처의 구본규 법령해석 총괄 과장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연구원 오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참여를 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세종의 수석 전문위원이신 김지훈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이제 듣기 전에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연구원의 약간 대표 영상 비디오 스타로 거듭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자꾸 이제 영상 출연이 잦아지시는데 매우 이제 본인은 약간 쑥스러우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화면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먼저 그러면 규제혁신법제연구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라는 건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내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졌냐라는 것이 저는 규제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교통편 체계였다면 이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타나면서 이것들이 도로에 어떻게 과연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간의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금융산업들 체계에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라는 것들, 또 우주 발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관 중심에 운영되었다면 이제 지금은 민간에서도 좀 사업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든, 이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혁신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세계 혁신 지수라고 해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중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2024년도에 6위를 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이라는 것들을 체감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신산업에 대한 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정부 정책이 잘 반영할 수 있게끔 아주 전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현장에 있고 그 답을 찾으러 직접 이제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제혁신법제 사업이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을 발굴을 하고 그것들을 활자화시켜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규제혁신 법제 포럼은 부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류혁신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항만 규제라든지 아니면 물류가 왜 묶여 있고 또 물류혁신을 위해서는 자율항만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자율 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광주로 넘어가서 농지 규제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습니다. 농업인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것들을 혁신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굉장히 좀 중요한 차관점을 많이 얻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저희가 다시 세종으로 넘어와서 세종에서 이제 국가 R&D와 관련된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R&D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정제하고 그것들이 또 데이터들을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현장에서 내용들을 듣고 그것들을 다시 저희가 규제혁신 법제 사업에서는 규제혁신 법제 리뷰와 규제혁신 법제 이슈 페이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다시 이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일련의 아주 선순환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제처에서는 혁신 추진 기획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하고도 이제 저희가 첫 이제 정책 이제 실무 간담회를 했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자동 승인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한 마기를 없애고 어떤 데이터들을 정제해서 잘 이제 활용화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추진 골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은 또 우리 연구원의 또 수시과제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보고서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과는 덩어리 규제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언제쯤 종료됨에 따라서 이것들이 법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아주 밀도 있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 기준은 우리가 어떤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 기술적인 형태의 연성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기준이 이 시장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출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연구했던 것은 이 기술 기준을 빠르게 도입을 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고, 24년도에 있어서는 이 기술 기준이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기술과 얼마만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느냐를 빠르게 평가를 하고 조금 더 이 시장 친화적이고 또 신기술 적합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전문적인 운영 집단을 이제 마련해서 기술 기준을 조금 더 빠르게 평가하고 개정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규제 혁신이 돼야지만 성장 동력을 얻는 거고, 그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혁신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인데, 저는 이제 그 공익과 사익의 조화 자체가 이 규범력, 수용력 안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 외에 그 국민과 신체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 보호 보장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자체들은 굉장히 혁신들을 많이 해줘야겠죠. 2025년도는 우리 규제혁신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6년차 사업으로 접어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간에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잘 구조화하고 이것들을 이제 정제화해서 이제 국가의 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하는 추진 체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우리 핵심은 이제 이 규제 걸림돌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봤어요. 규제 혁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팀장님 영상에서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 같고, 또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면서 규제 혁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6년 차 사업에 해당이 돼서 그 책임감이라든지 또 올해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팀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고 또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막히네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규제혁신 재정법제팀의 박세훈입니다. 오늘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모시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 선배님들이 닦아놨던 사업의 성과들을 저희가 잘 엮어서 제시를 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규제혁신법제 사업에 있어서의 첫 네 글자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문현답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발표문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오늘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말씀들을 좀 많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규제혁신법제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국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것들을 활자화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산업들을 좀 구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이 법에 대한 제정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런 거에 어떻게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인지 그래서 과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히스토리적 법제 연구라는 것을 저희가 연계금을 통해서 작년에는 이제 교통 규제를 하고 또 올해는 또 전파 규제라는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히스토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제시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탑다운과 바텀업의 형태로 사업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반영해서 활자화시키고 그것들 다시 이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을 민간의 영역에 우리가 이제 안내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적용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저희가 업무 평가를 받으러 갔었었는데요. 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런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학술 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사업에 반영하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학술 대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규제혁신법제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현안, 그러니까 그 규제혁신 법정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우리의 카테고리는 제일 상단에 놓여 있지만 이 카테고리가 가장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면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현안 분석 사업들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것들을 잘 정제화시켜서 이 법정책 연구라는 것도 카테고리가 좀 저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사업이 실제로 이 제가 사업을 이제 올해 2년 차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공감대가 있어야지만 또 수용력 있게 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법제 포럼이라는 것을 이제 아까 뭐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조금 신선했던 것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UAM 올림피아드라는 것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한국법제연구원이라는 곳을 이제 난생 처음 들어본 거죠.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이런 곳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좀 좋아했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 그러니까 규제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작년에 이제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도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좀 그냥 간소하게 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밀도 있게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 정책 수요자들라든지 아니면 실제 애로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희의 좀 규제혁신 사업의 목적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작년에는 총 6건의 저희가 수시과제를 제안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이제 기술기준 평가제도 도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2년도에 신속평가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4년도에 그럼 신속하게 제도 도입된 기술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래서 이 기술기준 이제 요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 돼서 이번에는 이제 이 기술 기준의 영향 평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수탁 과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신속 도입됐고 이걸 또 평가하고 그다음 평가에 대한 영향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좀 약간 시리즈별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규제 관련된 세부 사례들은 실제로 이제 김은정 박사님께서 이제 대주주와 관련된 내용들 실제 사례들을 굉장히 좀 잘 활자화 시켜 주셔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가 많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이런 사례들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김지민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2010년도부터 전자정부를 지향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 그리고 올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거기서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인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자동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연구의 실효성이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제 과제이고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대한 사례 연구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착안했던 것도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잘 말씀해 주셨던 것이 용인 산단이 잘 됐던 것이 이제 6개월 만에 거의 인허가의 행정 처리가 다 끝났던 것이 담당 사무관이 실제 현장에 직접 가셔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아예 같이 그냥 현장에서 그 법무팀들하고 같이 이제 처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신문 기사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었고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왜 못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저희가 착안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규제 행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식품 분야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분야 행정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 부분별로 혁신적인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하고 거기서 나왔던 쟁점들을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일독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실 이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주체들이 많습니다. 이 우주 산업과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현재 굉장히 좀 이제 나사가 아닌 카사에서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R&D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있어서는 이제 하여튼 민간의 계약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좀 불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잘 짚어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통 규제 히스토리적 접근 연구였었는데 과연 히스토리는 뭐냐 아니면 뭐 하고 혹거나 도대체 히스토리라고 누가 이게 연구하라고 이걸 허락을 해주셨냐라든지 좀 말씀들이 되게 많으셨었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줄기를 좀 보자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다들 좀 좋은 호응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교통 규제가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에 출현됐었을 때 이것들을 그럼 과연 교통 규제는 그럼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이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진희 박사님이 하셨던 이 디지털 행정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많이 이제 담아 주셨고 또 실제로 저희가 또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김진희 박사님께서 연구원 첫 오셔서 또 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팀에 전사적으로 붙어서 김진희 박사님의 연구를 좀 많이 도왔었는데 그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인데 약간 이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효율성이 있게끔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효율성 있게끔 전환할 때 필요한 그 객관성, 그러니까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요 두 가지로 요 보고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과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보고서에 잘 담았고요. 다음에 저희 김지인 박사님이 규제팀으로 오신다고 하면 후속 연구는 그 다음 연구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우주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산업은 연구원에서도 굉장히 힘을 써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생각컨대 이러한 신산업들이 출현했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김은정 박사님께서는 실제로 이 이제 민간 측면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의 그 요번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정부하고의 그런 이제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중심의 계약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보고서 이후에 이제 그런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그 사건들도 터지고 막 이래서 굉장히 좀 좋은 좀 차관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히스토리 연구는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 조금 이제 제가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도별로 연계금을 통해서 이제 각 분야에 조금 더 총망라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보고서도 굉장히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규제업체 리뷰와 규제 이슈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리뷰는 1년에 이제 4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슈페이퍼는 작년에 총 26건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내 박사님들,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원외에 계신 교수님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저희가 좀 써달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업체 리뷰의 발간 목록이 총 4건 정도 나오는데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과연 우리가 현행성 있게 이걸 잘 정제를 해서 발간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좀 러시아 규제 관련된 내용들 좀 담았는데 굉장히 다들 좀 뭐 이런 걸 담았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저희가 좀 시도를 좀 많이 해볼까 싶기도 하고, 또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잘 구분해서 지금 사업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도 이슈페이퍼 관련해서는 총 3가지로 좀 꼭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항에 대한 발굴에 대한 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좀 뭐 재밌게 봤던 것들은 뭐 무인 상점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번에 앞서 발제자이신 현대호 박사님께서 해주신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제가 이제 저희 그 작년에 국무조정실하고 굉장히 좀 그 이제 긴밀하게 업무 협력을 통해서 요번에 이제 규제혁신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제 규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제 카드를 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열심히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진흥을 위한 유연한 규제 방식 방안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좀 주요한 이슈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컨대 여기서 좀 주요한 이슈들은 나중에라도 조금 더 좋으면 저희가 또 수시과제로도 또 좀 발굴을 하고, 또 실제로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뒤에서 현장 중심 그 포럼이 나오면 네, 네트워크 사업이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 이제 부처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제 그 이제 법제처의 이제 구분규 과장님께서 계셨던 미래혁신 단행과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들도 좀 고도화를 좀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행정연구원하고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 만나서 분기별로 했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행정연구원에 좀 더 행정 친화적인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 좀 우리가 많이 봤던 이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문현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다들 저희 팀원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도 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주제들이 많았었고, 각 부처에서도 보시는 건데 이런 주제들에 대한 자료집을 좀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좀 잘 정리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의 그 작년에 규제혁신 사업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년 내내 정말 바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 그래도 뭐 저희가 요청드린 시간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자께는 한 7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봉규 과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제처 구봉규입니다. 제가 22년도에 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잠깐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직원분들의 편의에 맞게 개선된 거 보고 연구원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 보고 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좀 부러운 마음도 들고 작년 한 해 동안 규제 핵심 팀에서 하신 활동을 보면서 상당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까 이제 그 추진 보고를 하면서 작년 1월에 우리 팀장님이 법제처 미래법 혁신 법제 추진단에 정책 협의하자고 1월에 연락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은 업무 파악하느라 뭐 미래법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인데 벌써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서 원래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면서 정책 협의를 하자고 해서 상당히 역시 이제 박세훈 팀장이구나 그 추진력에 좀 탐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총괄과로 옮기면서 또 이제 외부 위원으로 작년 1년 동안 같이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숟가락을 하나 얹었다라는 마음도 들고 이렇게 큰 성과를 낸 데서 그냥 숟가락을 얹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규제혁신법제연구 쭉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 단계부터 해서 실행 단계, 활용 단계에서 모두 계획대로 잘 추진됐고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구를 통해서 기술기준 유연화를 위한 기술기준 전문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기준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정책적 제언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필요성과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또 이슈 페이퍼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 네트워크 사업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활용 면에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고 싶은 부분이 해외 법제 동향 파악은 이제 각 연구마다 충실하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좀 적극적으로 국제 학술 교류라든지 연구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하고 그 정부의 정책 간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혁신 사례 분석을 넘어서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공직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연구 활동과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일 간에 일정한 약간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더 야근을 적게 하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연구원에 기대는 부분이 훨씬 더 커져서 뭐 그런 게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연구와 실제 정책 간의 연계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연구원에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봤습니다만 영상 보고서 이런 걸 보면서 작년에 이제
그 자율주행에 관한 우리 박세원 팀장님 영상 보고서 보고 엄청 멋있게 나왔구나. 이제 전문성이 이제 누가 봐도 이거 느낄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조금 뭐 민망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영상 보고서는 상당히 좋은 시도고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규제혁신법제연구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기구라든지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좀 확대했으면 합니다. 앞서 이제 국제 학술 교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신산업 관련해서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부상이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중국의 이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출원하는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는 그 수준이 미국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고 거의 뭐 천재들이 중국에서 1년에 그 공학 천재들이 배출되는 인구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그에 대응해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EU에서 각종 규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규제 동향에 대해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좀 팔로우하고 교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규제 디지털화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에서 본 내용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뭐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 인간의 활동이 모두 데이터화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예전과 비교했을 때 계획 경제가 그때는 보이는 손이 없었는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계획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 경제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규제 행정을 하면은 뭐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긴 하는데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이걸 잘 축적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안에다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은 그에 따른 행정의 결과물로서 정보를 축적하고 그거를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 분석을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제안을 해주신다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지훈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훈입니다. 이 장소가 참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었던 장소였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여기서 뭐 이게 토론을 한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규제혁신법제연구 토론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든 그게 그거였습니다. 야, 제가 이 사업을 따려고 할 때 그 있었던 일들이 막 주마등 같이 지나갔는데요. 법제연구원이 규제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니들이 무슨 규제를 하냐? 규제는 KDI가 하고 행정이 하고 있는데 니네가 왜 하냐? 뭐 이러던 시절 그걸 우겨서 어떻게든 뭐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역시 이제 할 말이 생겼구나. 그 당시에 있던 분들한테 거 봐라 법제가 하면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박세훈 박사님을 비롯한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뭐 제가 또 이거 내부심이었으면 이게 예산이 얼마였어? 사람 몇 명이었어?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한정된 인력 예산으로 근데 예산이 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서 우리
임송학, 김의성 두 자문위원께서도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신 그 부분, 참여하도록 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간에 나가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이 경륜과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었고요.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사실은 4년 뭐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짜임새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 짜임새라는 것이 정책 연구와 현안 분석과 네트워크, 이렇게 우리 법제연구원이 하는 뭐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개별 요소에서는 상당히 퀄리티도 있고 균형감이 있었다. 특히 그 법 정책 연구 파트에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접근을 하신 부분, 예컨대 교통은 연역적으로 한번 보겠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같은 이 신기술 부분은 약간 혁신적인 컨셉을 넣을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금융 파트에서는 케이스를 통해서 사례적인 접근을 해보겠다. 이렇게 연역적인, 혁신적인, 사례적인 접근, 이렇게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런 연구 방법론까지 잘 버무려서 뭐 하려고 했던 의도였겠죠. 하다 보니까 된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런 뭐 의도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현안 분석의 이슈 페이퍼나 이런 것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꽤 좋았었고요.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 혁신 포럼을 권역별 지역 거점 이 컨셉으로 한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지난해에 사업 목표가 현장 중심이었고, 그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 지역적인 공간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예컨대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부산으로 갔더니 거기는 항만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그런 식의 컨셉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현장 중심이었는데 정말 현장이 있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규제 혁신과 관련된 현장은 사실은 그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현장이 아니고요. 그 정부 부처를 뒤에서 백업해주고 있는 정책 연구기관이나 출연 연구기관도 현장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선배님들 계신 대학도 현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현장은, 제가 민간 필드에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현장은 기업이고 시장이고 야생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물론 뭐 정부 부처 또는 뭐 법제처와 뭐 협의하고 다른 출연연 행정연구원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포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법제 현안 이슈, 혁신 이슈를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필터링 된 이슈를 들으실 가능성이 높다. 한번 가공된 이슈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까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늘 규제 혁신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혁신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느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조금 찾아보는 그런 접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구하는 입장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정말로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찾아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토론문에 없지만 뭐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규제 혁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발표자께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한 뎁스 더 들어가면 사실은 그 규제 혁신이라고 할 때 그 혁신의 리스크를 누가 질 것이냐, 어떻게 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이 규제를 내렸을 때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규제를 내렸을 때 리스크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사실 여기에 관해서 연구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정부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혁신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찾는 연구 사업을 해주시면 아마 더 좋은 사업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과 또 규제혁신법제팀하고 정말 가깝게 계셨던 두 분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칭찬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시고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분 모두 이제 뒷부분에 약간의 의견과 뭐 이제 질문과 이런 부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활용 촉진을 더 할 수 있을까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뭐 제 생각에는 사업 간의 협업 같은 것도 약간 필요한 것 같은데 글로벌화라든지 국제 교류에 대한 방법도 이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고 또 두 번째 토론에서는 현장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혁신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연구에 담겨야 되지 않느냐 등등의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또 발표도 있기 때문에 1분 안에 밀도 있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26년도 사업 계획서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사업에 좀 잘 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1년 정도 한 소회와 그리고 또 올해 그리고 또 내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연구원의 이 기관 운영 목표와 또 이 사업이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제가 지금 팀을 수행하고 있는 이 팀에서의 나오는 결과물이 우리 연구원의 기관 운영 평가 그러니까 기관 운영의 목적과 얼마큼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출되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고 거기서 그걸 이제 고민들을 녹여서 이제 활자시켜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이제 우리도 기관 평가를 받으니까 그럼 그 기관 평가에 과연 우리 팀이 얼마만큼 일조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먼저 이런 뭐 좋은 자리를 주신 이제 기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같이 저희가 이제 오늘 서두에 처음에 좀 같이 작년에 고민하고 고생 많이 해주셨던 김은정 박사님이나 또 김지민 박사님이나 또 우리 뭐 김현지 선생님이나 뭐 좀 감사의단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었는데요. 올해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들 잘 반영을 할 거고 또 아마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조금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또 규제 사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먼저 저희 그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맡아주신 박세훈 팀장님, 또 토론 맡아주신 구봉규 과장님, 김지훈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 또한 저희가 2024년에 여러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AI 법제팀에서 수행을 했던 과제를 오늘 그 직접 수행하셨던 이유봉 전 팀장이시죠? 예, 전 팀장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AI 영향 평가를 위한 입법 연구였고요. 이 보고서 역시 영상 보고서를 먼저 보시고 나서 구체적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도 오늘 지정 토론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백옥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이시고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는 유승익 연구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고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스피커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교통 신호라든지 AI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일상생활에서도 AI가 활용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렌트를 이제 구하는 세입자가 AI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에서 방을 구하는데 나중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유색인종이라든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부율이 높다, 차별적인 결과를 준다고 해서 소송이 있었고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AI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전에 평가를 해볼 수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시정하고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절차적으로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유봉이라고 합니다. AI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AI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이 공급자들이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실 AI 모델이나 AI 서비스나 AI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AI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믿을 만한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AI 영향평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영향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5가지로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AI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그런 영향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인권이라든지 차별적 영향이라든지 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든지 이제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의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의 영향이나 일자리 측면의 영향이나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보는 사회적 영향평가가 있고요. 교통이나 의료의 성격을 보면 물리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특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수단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의 우려가 있는 거고, 의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성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안전성의 측면에 강화된 분야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크고, 학습 단계도 그렇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그렇고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데이터 산업 이런 경제적인 영향을 미리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2024년 12월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EU와 미국의 사례들이 많이 참고가 됐어요. EU AI 액트라고 하는 AI 기본법, 또 미국도 그에 앞서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EU의 접근법과 미국의 접근법은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U AI 액트를 보면 리스크 기반 체계라고 해서 위험의 수준에 따라서 4가지의 카테고리로 AI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고위험 AI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고위험을 띠는 그런 AI들에 한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정부에서 위험 관리 체계에 관한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도입하거나 만드는 사업자들이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위험 AI에 대해서 기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되 기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볼 때 EU보다는 약간 미국 쪽에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주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모든 AI한테 다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전 수준, 또 신뢰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활용하는 AI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공이나 행정 영역의 AI들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복지 수급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AI들이 정확하게 판별을 못하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갈 수도 있고, 또 도움이 갈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도움이 갈 수도 있는 거. 보안의 입장에서 이제 생체 정보를 많이 활용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범죄자를 이제 잡아낸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민의 어떤 권리 침해 요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된 AI가 정말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오작동을 하지 않은 수준인지를 판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편익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쳤을 때 정부의 인센티브라든지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들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가와서 살아야 되는 사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향후에 우리가 잘 AI를 활용하고 또 같이 나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AI 영향 평가를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영상 잘 봤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3번의 심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된 영상을 보니까 훨씬 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영상에서 뭐 일단 중요한 골자는 말씀을 다 전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발표 시간은 10분 정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쑥스럽네요. 이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서 계속 수정할 때를 찾으라고 이렇게 보내오시는데, 옥의 티를 이렇게 찾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세밀하게 계속 보면서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워딩이 좀 잘못된 것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뭐라고 또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이걸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토론 기다렸다가 제 변명을 해야 되는 건지 잠깐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이게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생략되거나 단순화해서 이렇게 말을 전달을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저거 약간 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짧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여기 영상에 나왔던 내용은 좀 최대한 빼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이 AI에 대한 위험성이 뭐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제 사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뭐 전쟁이라든지 이제 이런 소요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그 뭐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제 그런 가스펠이나 아니면 라벤다라는 표적 인식 AI를 이제 쓰면서 그게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학습 과정에서 표적 대상을 이제 좀 차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하다 보면 특정한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대상들을 조금 더 표적 대상으로 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금융 사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에 이제 범용화되다 보니까 그 이미지도 사실 분간하기가 점점 어려운 수준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또 목소리만 이렇게 목소리 딥페이크가 있거든요. 목소리도 정말 요즘 뭐 거의 할리우드에서 성우들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소송도 걸렸잖아요. 어떤 특정 배우의 목소리를 AI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소리만 또 재현해내는 이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근데 실제로 작년에 이제 홍콩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영국에 있는 본사와 이렇게 영상 회의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는 영상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믿고서는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송금을 했는데, 이게 다 딥페이크, 모든 것이 다 딥페이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손실이 이제 보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케이오스적인 상황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뭐 어두운 측면만 반드시 또 있는 거는 아니고, 또 그 저희가 이제 그 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또 이제 볼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서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제 AI를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이제 본 그런 그 분석 연구가 있었는데, 그 SDG 지표 뭐 사회 뭐 경제 환경 뭐 이렇게 나눴을 때 거의 긍정적인 그런 영향에 대한 그 전망이 훨씬 더 부정적인 전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공 영역에서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사실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영향 평가에 대해서 처음에도 저희가 작년 이제 연구를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1월에 기획을 해서 3월에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평가 개념에 대해 영향 평가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영향 평가라고 했을 때 부르는 다른 제도도 유사 제도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런 제도들과 이것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제 그 논의가 정립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작년 말에 이제 그 소위를 통과하고 올해 1월에 이제 그 본회의를 통과한 이 AI 기본법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잡아가는 이제 이런 수준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벙벙한 상태의 어떤 논의가 이제 그 공존을 해왔던 상태인데, 그것들에 대한 논의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고, 아까 영상 보고서에서 간략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개념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것과 유사하게 그
논의가 되는 어떤 개념들에 대한 어떤 그 범주라든지 개념의 명확성을 조금 다지기 위해서 비슷한 제도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국외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유네스코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키스디에서 이제 관련 그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영향 평가 보고서를 그 유네스코의 이제 국제 기구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그렇지만 법적 근거에 따라서 움직였던 건 아니고요. 그런 제도를 운행을 해온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영향 평가라고 해서 EU에서 이제 그 영국의 알렌 튜링 연구소한테 의뢰를 해서 개발했던 그런 영향 평가 툴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내용을 잡고 있어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모두에 대한 영향 평가를 잡는다고 그 했던 점에서 굉장히 다른 그런 제도들보다 좀 광범위한 그런 제도로 프레임워크를 잡았고, 그다음에 기본권 영향 평가는 이제 입법적인 단계로 이제 픽스가 됐기 때문에 EU 인공지능 AI 액트에서 이제 그 고위험 특정 고위험군 AI한테 기본권 영향 평가를 했도록 했고, 또 이제 적합성 평가라는 것이 또 그 동일하게 EU AI 액트에 적용되고 있는데,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EU 영내에 적용되는 법을 이 AI가 준수를 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위험성 관리 체계를 충족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용어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영향 평가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그다지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의 국가 표준 면에서 그 AI 리스크 관리 체계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EU에서도 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프레임워크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이제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이번에는 국내 쪽으로 넘어가서 국내에서 관련된 AI 영향 평가 비슷한 개념들을 기존의 어떤 법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운행해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지능정보 서비스의 어떤 사회적 영향평가, 이건 지능정보와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이건 사회적 영향평가이고, 두 번째 기술 영향평가는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기술 영향평가인데, 작년에 사실 요 영향평가를 제가 해봤었는데 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AI 기술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는 어떤 사업자가 구체적인 모델이나 구체적인 어떤 AI 시스템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진짜 광범위하게 이제 AI라는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말 이 약간 추상적인 레벨에서 하는 이제 그런 영향 평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AI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슷한 게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웨어 진흥법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조금 약간 뭐 법이나 주체가 다르긴 하는데,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든 영향이 아니라 이게 민간 그런 어떤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개인정보 영향 평가,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 문서,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자신이 없어지고 있네요, 점점. 그다음에 이제 국제 규범 동향을 빠르게 살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이 이제 국제 기구 규범이나 아니면 국외 국제기구 규범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외국 관련된 규범을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사실은 뭐 유엔에서 발표를 하면 또 나중에 뭐 또 그게 어디 EU에 가 있고, 미국에서도 뭘 하면 또 EU에 가 있고,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영향을 이제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실제로 그 AI 관련된 입법의 어떤 양적 증가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이제 최근 3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EU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규범 동향을 사실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목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가 상당히 이제 근데 윤리적인 측면, 아까도 이제 영향 평가라는 게 여러 가지 범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공정성이라든지 뭐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기본권의 침해 여부라든지 이런 측면에 조금 더 강조가 된 것이 윤리 영향 평가이고, 그다음에 국제 이 표준 기구에서 시스템 영향 평가 요 내용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ISO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그 기준인데요. 어떤 특정 모델이나 시스템 개발할 때 이러한 어떤 ISO 기준을 이제 적용하도록 하면서, 지금도 이것이 이제 기준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픽스된 것이 아니라 AI를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기준들이다라고 영향 평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 영향 평가 기준 ISO 하나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제 그 개발한 이 AI 리스크 관리 체계가 RMF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평가 툴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EU에서도 이 내용들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이라고 해서 2020년에 사실 이게 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니스트가 이 RMF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그 니스트가 개발한 거긴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최근에 어떤 트럼프 정부에서의 어떤 상황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 트럼프 그 행정명령 올해 1월 23일 날 나왔는데, AI 그에 관한 재작년 23년 10월에 나온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AI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그동안 발표됐던 지침, AI 관련된 거 다 그냥 재검토해라. 그래서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고 AI의 어떤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혁신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재검토해서 새롭게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라. 언제까지 제시를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뭘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의 AI 관리 체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게 자발적인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준은 굉장히 자세하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제 그 적용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이제 개발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게 22년 만든 것도 작년에 별로 이렇게 적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쉬운 상태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OMB에서 이게 그 바이든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연방기관이 AI 활용할 때 거버넌스 혁신 위험 관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 그 내용이었는데, 요것이 이제 상당히 그 좀 정부 입장에서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때 어떤 AI의 어떤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연방 기관들이 그 AI를 적용할 때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사례에서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전 권리 영향 AI와 그다음에 권리 영향 AI에 적용되는 두 가지 이제 공통 사항과 권리 영향 AI에 대한 최소 실행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U AI 액트는 이제 고위험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 영향 평가와 적합성 평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고 약간의 어떤 결이 좀 다른 두 가지 제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조금 다르고 약간 의무화 정도도 좀 다르고 그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합성 평가 같은 경우는 그 인증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제품 인증처럼 우리가 안전성 그 국가 기술 표준화에서 하는 어떤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서 KS 마크를 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아까 말씀드린 요 인권 민주주의 이 법칙 이거는 왜 넣었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설계, 개발, 배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의무는 설계 단계에 이것들을 해야지 이제 그 시장 배포가 가능하지만 그 위험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 사용하면서 촉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니 우리가 보고서가 이거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발간이 돼서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으시니까 네. 조금 이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런 쟁점들을 설명을 가름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쟁점 및 이제 입법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유형이나 대상, 그다음에 평가 지표, 그다음 평가 주체, 평가 절차 이런 측면에 나눠서 이제 저희가 어떤 입법 옵션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고요. 그것들 정리를 해서 이제 입법 메뉴표를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법을 한다면 이러한 선택지가 있고 이러한 쟁점들이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메뉴가 가장 최선의 그런 레시피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할 때 고려할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몇 가지를 이제 나눠서 제시를 했고 그 박스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올해 최종 통과된 그런 법률에 들어가 있는 매우 추상적인 형태의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것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 굉장히 복잡 다단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행할 것이냐. 네, 벌써 작년에 이제 EU 쪽에 이제 출장을 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런 프로덕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AI 그런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AI 기반 툴들이 이제 뭐 미국 법을 만족시키는지 아니면 뭐 IS를 만족시키는지 아니면 뭐 EU 법을 만족시키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옵션을 넣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행정명령을 보면 요걸 국가가 개발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이런 부분 또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AI 법제팀은 작년에 사업을 하시면서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입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이 발표가 막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발표 잡게 시간을 자꾸 재촉을 해서 죄송한데 이 보고서는 지금 발간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지금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설명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멀리서 토론자분을 두 분이나 모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5분 정도씩만 5분을 넘지 않는 시간에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배곡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곡선입니다. 먼저 오늘 그 성과 보고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자리에 앉으면 그 외부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늘 심의를 받고 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그 발표자가 많이 발표해 주시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유봉 박사님은 연구원에서도 그 뭐 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 쪽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번에도 굉장히 좀 시의성 있는 주제, 어려운 주제를 연구를 잘 해주셔서 앞으로 굉장히 이 연구 보고서가 인공지능 기본법 안에 들어있는 그 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 기본법에 들어간 그 영양평가 제도를 한번 보니까 이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 보니 사실 앞으로 이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지속해 주시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성과를 좀 확산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과제의 그 성과에 대한 부각을 위해서 그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 안에 들어있는 영양평가 제도와 관련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는 그 AI 영양평가를 누가 할 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논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I 산업 쪽의 발전을 생각하면 사실 사업자한테 이렇게 권고 형태로 하도록 하는 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제 토론문의 각주 1, 2번을 보시면 지금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에 들어있는 그 고영양 위험 그 영양 평가는 굉장히 우리의 그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이나 물 그리고 보건 의료 이런 원자력 분야 이런 데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평가가 사실상 굉장히 국민의 그 생존 배려 서비스와 밀접한 영향을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그냥 사업자에게 권고 형태로 규정하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AI 영향 평가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주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AI 영향 평가의 대상을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영향 그 인공지능의 개념을 보면 기본권과 별도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부분을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넓게 사실 기본권을 가지고 영향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영향까지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자로서는 어디까지 평가를 해야지 의무는 아니지만 영향 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좀 모호한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기본권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그 EU AI 액트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EU에서는 AI 그 기본권에 대한 영향 평가 외에 별도로 적합성 평가를 두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쪽하고는 우리 법하고는 좀 성격이 상이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그 기술에 대한 영향 평가와 AI 영향 평가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이미 사업자한테 AI 영향 평가를 맡기고 있고 그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그 기술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약간 정합성을 맞추시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제도를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기술 영향 평가 제도도 약간 지금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런 그 사업자에게 맡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이제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AI 영향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권고 형태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을 공공기관이 채택을 한다면 그 공공기관 역시도 향후에 뭐 이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AI 영향 평가된 부분을 공공기관이 신뢰하고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손해배상의 문제들이 되게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공공기관이 채택할 때에 그냥 단순한 인센티브 우대를 규정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승익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평가 AI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실 뭐 여러 연구가 있는데 가장 종합적인 연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2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그 AI 영향평가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툴킷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것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최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에 이제 비추어 봐서 몇 가지 이 AI 영향평가와 관련된 그 쟁점들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초에 제정된 그 AI 기본법과 관련돼서는 그 평가 대상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제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개는 이제 이 인권 기반 또는 위험 기반 둘 중에 하나로 영향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제 영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했고 사실 그 실질은 위험이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이제 이게 EU AI 액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고위험이든 그렇지 않은 위험이든 그 아래 제한된 위험이든 간에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이제 하위법 지금 정비단이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 분야 또는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야는 그 위험 여부를 에 상관없이 좀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아예 처음부터 국방이나 군사안보 국가 안보 분야는 제외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분야는 이제 어떻게 영향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제가 필요하다. 주체 문제와 관련돼서 백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UAI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이어 그러니까 배포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평가 시기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법에서는 이제 사전에라고 하는 세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AI 영향 평가가 물론 출시 전, 개발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에 이 영향 평가를 해야 그 위험을 최소한 완화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실제로 그 툴킷을 이제 개발하다 보고 또 이제 실제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래서 사전 언제 개발을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은 좀 혼란을 느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예 개발 아예 초창기의 경우에는 위험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효과가 없고 너무 성숙해 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프로젝트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앞으로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향 평가가 이제 그 좀 실질적이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 살펴봤던 여러 해외 법제들에서도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면 공개를 하고, 민간은 이게 지적재산권이나 이제 영업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약본만 공개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쟁점과 관련돼서 사실 이 부분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아무리 지금 우리 법제에서 기본권 영향평가라고 법제화가 됐다 손 치더라도 필연적으로 기술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과 관련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인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표 마련이 중요하다 앞으로.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영향 평가와의 관계가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실제 민간 테크 기업 같은 데서 인증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항목에 인증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AI 영향 평가 이번 과제 이후에 뭔가 계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AI 영향 평가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권고 제도이기 때문에 AI 영향 평가를 하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책임을 부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영향 평가 관련 여러 가지 쟁점들을 또 두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유봉 박사님께서 올해 연구년이시긴 하지만 그 AI 기본법이 이제 계속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라든지를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라든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제 그 뒤에도 또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 이제 여러 당부의 말씀을 들으시고 한 1, 2분 정도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그 토론 의견이 너무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연구를 정말 진심으로 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그 코멘트를 주신 거라서 굉장히 세부적으로도 도움이 되었고, 또 이제 이 연구의 필요성,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테마를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 AI 행정 영역의 AI 기반 행정에 관한 입법 연구를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는 그 토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존의 다른 영향 평가를 또 아울러서 확장 통합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주제여서 우리 연구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역량을 발휘하면서도 역량을 강화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주신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연구를 하는데 꼭 반영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 세션에서 일반 사업 및 세부 연구 과제 작년에 수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규제혁신법제 사업과 또 AI 법제 팀의 AI 영향 평가에 관한 입법 연구에 대한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 세션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